네, 안녕하십니까. 커머스 생존 키워드 D2C와 글로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카페24 박준희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걸 보고, 그렇다면 커머스 영역에서의 생존 전략, 생존 키워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미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우리 브랜드를 더 잘 알려서 브랜드를 더 강화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D2C. D2C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더 잘 알려야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더 많은 사람들, 글로벌 고객들을 만나러 가야지.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카페24는 커머스 고객사들이 이 두 가지 방법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B2B 서비스 지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카페24가 어떤 기업이기에 커머스라던가 D2C 그리고 커머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카페24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커머스는 트렌드, 경향이 어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D2C라는 키워드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사실 계실 건데요. 그럼 D2C 키워드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유행하게 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들은 왜 자꾸 D2C에 열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명 브랜드들, 국내 대기업 브랜드들이 D2C몰을 만들면서 만났던 허들들, 그 허들들을 카페24와 함께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발표에 할애된 시간이 30분이라서 아마 이 장표를 모두 다 동일한 시간 배분으로 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인 유명 브랜드의 D2C몰 제작 허들, 이 부분은 좀 참고 자료 형태로 활용하시고 저도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서 좀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24 소개입니다. 1인 창업자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모두 커머스 비즈니스는 카페24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24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료로 마치 네이버 블로그 만들듯이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 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고객사가 200만이라서 이 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한국어 쇼핑몰뿐 아니라 총 9개 언어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마켓, 우리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북미의 아마존이라던가 일본의 라쿠텐, 중국의 알리바바, 동남아의 라자다라던가 쇼피라던가 이런 마켓들과도 연동을 통해서 결국 고객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박스 보시면 카페24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액이 총 연간 13조 원 정도 달하는데요. 좌측 하단의 박스 보시면 국내에서 거래액 수준으로 탑5로 줄 세워 놓으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3조 원이면 11번가 바로 뒤에 탑6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저희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결산이 끝나면 탑5 자리에 저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측 부분은 1인 창업시나 스타일난다부터 누구나 아는 대기업 대형 브랜드들, 스파오라던가 컨버스, JYP, SM엔터테인먼트, YG 이런 주요 엔터사들까지 1인 창업자부터 대형 기업까지 전부 카페24의 고객사들인데요. 특히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 2018년 4년이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로레알의 6천억 원에 매각된 1인 창업의 절대적인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타일난다가 1인 창업으로 혼자서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6천억 원에 매각되는 시점,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 카페24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인 창업자부터 대기업, 대형 브랜드까지 모두 커머스 브랜드, 커머스 비즈니스는 카페24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어서 요즘 커머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커머스의, 특히 온라인 커머스의 트렌드를 이끄는 2030 세대들은 요즘 어떤 가치나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 사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됐던 상품 유통 채널이 됐던 그 채널, 이 세 가지 축이 꼭 필요한데요. 먼저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소비자들은 상품이 아니라 신념을 사는 가치 소비 시대를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사회는 결핍에서 과잉의 시대로 넘어갔고, 이러다 보니 생산자가 만들자마자 팔리는 생산자 우위 시장에서 당연히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소비자 우위 시대로 넘어갔고요. 고성장 시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게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단순히 결핍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나 나의 취향을 드러내는 일종의 투표 활동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품의 스펙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브랜드의 철학 혹은 브랜드의 철학을 담은 메시지 혹은 그 철학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톤 앤 매너가 더 중요해지게 된 시장입니다. 오른쪽에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는 미닝아웃 관련 상품들의 구매 추이인데요. 미닝아웃은 미닝과 커밍아웃의 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같은 식품을 사더라도 나는 비건 식품을 살 거야,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제품을 살 거야 라는 이런 소비 행위들이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D2C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도 결국은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철학은 이래요, 그래서 우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톤 앤 매너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브랜드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를 가장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 수단이 바로 D2C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반대편에는 판매자 단이 있는데요. 취향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이고 사실상 한국 국민 전부가 모두가 잠재적 셀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측의 기사는 저희 카페24가 지난 7월에 제공한 기사를 토대로 제작된 기사인데요. 10대 사장들이 는다 이런 꼭지인데, 현재는 과거에는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40대 혹은 50대 정도 돼서 사회적 자본이라던가 기술적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창업이었다면, 현재는 10대들도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얼마든지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대두됐다면 현재는 평생 동안 N개의 직업을 바꿔가는 N잡러 혹은 사이드잡이라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전문성이 중요했다면 이제 취향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취향이라고 표현하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덕질에 가깝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덕질한다거나 어떤 취미, 어떤 특정 문화 영역을 덕질,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곧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스타에서 많은 팔로워,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들은 그 자체로 사업으로 쉽게 전환되는 것을 저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도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창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좀 올드해져 버린 느낌을 저희는 받습니다. 요즘에 10대, 20대 젊은 층들의 창업은 내가 사업을 시작해, 창업해 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나 그냥 좀 뭐 하나 시작해 보고 있어, 뭐 하나 해보려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카페24에서 한 13년, 14년 동안 재직하면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에 그 쇼핑몰 대표님들을 인터뷰해 보면 나름 포부를 가지고 나는 하나의 업을 만들어 창업을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목표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하면 특히 패션 부분 쇼핑몰 대표님들은 열의 8분은 나는 제2의 자라, 제2의 유니클로가 되는 게 목표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경영을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셨고, 근데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대표님들 여쭤보면 어떤 경영이라던가 비즈니스라는 좀 거창한 것보다 나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계속 좋아하는 일을 할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업이 쉽고 시작해보는 형태로 많이 전이가 되었고요. 이 장표의 제목인 모두가 잠재적 셀러라는 표현이 일종의 그냥 수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발표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자상거래 앱 2위가 당근마켓이더라고요. 1위는
쿠팡, 2위는 당근마켓인데 아마 한국 국민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기반으로 판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온라인 커머스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모두가 잠재적 셀러나 마찬가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 혹은 상품 유통 채널의 키워드는 무경계, 경계는 사라지고 초연결, 점점 더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연결이 된다, 심리상 연결된다라는 건데요. 광고와 콘텐츠가 무경계는 이미 몇 년 전에 목격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TV에서 진행되는 15초짜리 광고는 이게 광고인지 드라마인지 혼돈할 수가 없는 당연한 이제 어떤 명백한 경계가 있는 콘텐츠였는데요. 지금의 유튜버들의 콘텐츠라던가 인스타 그 인플루언서들의 그 사진이라던가 영상은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순수한 콘텐츠인지 모호한 무경계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단의 SNS와 쇼핑몰 간의 무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SNS는 철저하게 콘텐츠, 메시지, 즐거움을 전달하는 통로였다면 이제 SNS를 통해서 사실상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그 네 가지의 키워드는 유통업계에서의 이제 유행 키워드의 변천사인데요. 보통 신문사의 유통면의 일면에 가장 큼지막하게 나오는 키워드들이 저 유통업계에서 유행하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한 15년 정도 전에는 제마켓, 옥션 뭐 이런 사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오픈마켓이 키워드였다가 한 2015년 중반 정도 중국의 사드 배치되기 전에 엄청나게 요어코들이 몰려들 때는 O2O,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오프라인에서 요어코들이 이제 면세점 상품들을 쓸어간다라고 할 때 한창 이제 유통면을 장식하던 게 O2O라는 키워드, 좀 더 지나서 O4O, 온라인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브랜드 경험을 확장시켜준다인 거고, 가장 최근에 대두된 게 D2C,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D2C라는 개념, 소비자를 이제 직접 만나서 소통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저희는 이 끝에는 결국엔 옴니채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계는 사라지고 초연결되어서 옴니채널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측에 옴니채널 커머스에 대한 정의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기, 어떤 공간, 어떤 채널에서 쇼핑을 하건 결국 끊김없는 고객 경험을 누가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다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소비자일 텐데요. 아주 간단한 몇천 원짜리 일용품을 제외하고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상품 들으면 뭐 종합몰, 오픈마켓, 다양한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 채널에서 구매를 할 겁니다. 이걸 유통업계에서 멀티호밍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러 채널들을 거쳐서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모든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만나는 채널들을 잘 통합해서 관리해서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해 줘야 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단에서 D2C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D2C 이야기를 반복했는데요. 이제 D2C 정의는 뭔지, 그리고 트렌드는 뭔지, 그리고 왜 이제 유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2C는 Direct to Consumer의 줄임말이고요. 한국어로는 직접 판매 혹은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로 번역을 합니다. 저희 유통업계에서 D2C라고 하면 보통 D2C 기반, D2C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제 독립몰 혹은 자사몰, 브랜드몰을 뜻하고요. 공홈이라는 거는 저희 업계 사람들이 쓰기보다는 주로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 뭐 애플 공홈, 삼성전자 공홈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D2C몰에 대한 개념이고요.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D2C 관련 키워드들의 그래프가 2019년부터 기울기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20년 3월에 폭발적으로 피레침처럼 한번 튀었다가 내려온 다음 쭉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팬데믹 전부터 약간 흥행했다가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튀고 지금 엔데믹까지 이어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D2C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D2C의 구조 변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총판, 도매, 소매, 대리점, 리셀러. 이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관리라던가 상품 관리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D2C는 개념적으로 브랜드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이런 구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오는 장점들이 유명한 브랜드들이 D2C에 열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왜 유명한 브랜드들은 D2C에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이 브랜딩입니다. 일관된 그리고 최적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D2C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유통 채널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원투를 꼽는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아마 백화점에 입점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이던, 브랜드에게는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현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온라인에서 가장 대표 채널이 오픈마켓입니다. 다만 오픈마켓과 백화점은 트래픽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거나 보장해 주는 데는 유의미하지만 고정된 UI라던가 운영 정책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 우리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우측편에 주황색 폰트로 대비되게 쓴 건 저희 D2C 채널의 특성인데요. 오픈마켓이나 백화점의 고객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브랜드의 고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독자적인 UX라던가 운영 정책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느낌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트래픽 확보에 있어서는 기성의 유통 채널보다 시작이 미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브랜딩에는 더 유리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강점에서 오는 D2C의 장점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나이키는 아마 D2C 사례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일 겁니다. 2019년 나이키는 탈아마존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나이키 제품들 전부 다 뺀다. 그리고 D2C, 우리가 컨트롤하는 우리 자사모를 포함한 D2C 채널에서 집중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들과 직접 만나겠다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D2C 채널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비중이 40%, 그리고 25년에는 이 비중 60%까지 늘리겠다라는 걸 선언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키처럼 모든 브랜드가 D2C 올리를 선언하면서 탈아마존 다른 채널들을 다 이제 이스케이프 할 필요는 없다. D2C 올리가 아니라 옴니 채널 형태로 가는 것도 이제 얼마든지 대안이다라는 것을 또 뒷단에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는 너무 유명한 사례고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다면 한국에서 D2C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오른쪽에 APR부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처럼 수백억, 수십억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천억 수준까지 성장을 한 브랜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유통기업가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SNS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D2C몰로 고객들이 유입되면 그 유입된 고객들을 분석해서 우리의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2, 제3의 카테고리 상품들을 발굴해서 또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던 게 이제 그래프에 나오는 예시들 브랜드이고요. 물론 이런 정형화된 D2C 성공 모델이 몇 년씩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약간 염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통업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믿거페라는 거,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광고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신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APR 대표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 방향과 너무 100% 일치해서 반가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래 잘하는 D2C를 잘하면서 면세점이라던가 홈쇼핑이라던가 기존의 유통 채널들과 잘 융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옴니채널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는 D2C 기반으로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줄 수 있는 고객들을 만나러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꼭지, 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고 아마 다른 D2C 브랜드들도 성장 그리고 이 포럼에 걸맞게 생존을 위해서 D2C와 글로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다들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브랜딩이 가장 본질적이지만 좀 모호하고 장기적인 장점이라면 두 번째 이익 극대화는 단기적이고 몹시 직관적인 영역입니다.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간단한 함수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고객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여러 가지 수수료, 광고비 같은 것들을 아끼면서 제반 비용은 낮춘다. 그래서 이익은 극대화한다. 이제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이고요. 요즘
아마 기업 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아마 이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고객의 데이터를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성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D2C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직접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고객이 직접 우리의 채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오롯이 가질 수 있고 측정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표에 광고 타겟 적합성이라던가 인지도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액션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요즘은 상품명, 상품의 스펙,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의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객의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추상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쇼핑몰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좀 모호하실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 실시간 주문 데이터 확인 세라라는 앱인데요. 저희 쇼핑몰에서 이 앱을 설치하면 쇼핑몰 운영자는 우측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데요. 잘 팔리는 상품을 올리고 잘 안 팔리는 상품을 내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는 오프라인 상점이 됐건 온라인 상점이 됐건 너무 당연한 액션인데, 과거에는 그냥 운영자의 감으로 하거나, 그래서 운영자가 감이 좋으면 DP를 잘하고 감이 나쁘면 DP를 못하고 이렇게 되거나,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단위 결산을 할 때 엑셀 열어놓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어떤 통계 열어놓고, 이번 주에는 이 상품이 많이 히트 수가 나왔네, 또 이 상품은 생각보다 전환율이 낮았네, 이걸 주라던가 월 단위로 이제 확인을 하고 결산을 했다면, 그렇지 말고 실시간으로 반응이 좋은 것들을 올리고 반응이 나쁜 것들을 내리고, 또 새로운 상품을 시도해보고 반응을 보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직관적이죠. 각종 수수료 절감 부분인데요. 오른쪽은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오픈마켓에 저렴한 경우에는 10%, 그리고 좀 높은 경우 백화점 같은 몰은 30%,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비라던가 실질 운영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고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2회 구매, 3회 구매, 반복 구매를 하면서 로열티까지 발생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2C를 하는 이유 첫 번째 브랜딩, 두 번째가 이익 극대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해외 진출 거점, 즉 쉽고 빠른 해외 진출 테스트 베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해외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장표입니다. 저희 고객사들이 운영되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로 접속하는 각 카테고리, 상품 카테고리별 그 해외 고객의 트래픽을 원의 크기로 시각화한 겁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좀 약간 올드한 표현이 돼버린 한류, 요즘 표현으로 치면 K 굿즈, K 스타일, K 패션, 이 K라는 게 얼마나 먹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각 어떤 산업군에 속해 계시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셀러나 브랜드들이 실제보다 한류, K-스타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진출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각화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앞단에서 D2C 기반으로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옴니채널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옴니채널을 좀 도식화한 게 이 장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24는 지난 20년 동안 이 장표 하나를 고도화하기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D2C몰을 허브로 마켓 그리고 SNS 그 모든 채널의 연동을 잘 시켜서 고객들한테는 어떤 채널로 들어오든지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도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앞단에 제가 예를 들었던 스타일한다 같은 처음 1인 창업자로 시작했던 기업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D2C몰 국문으로 시작해서 고객들을 모으고 반응이 있으면 다양한 채널들,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G마켓, 옥션 혹은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패션이라면 무신사, 어떤 리빙이라면 오늘의 집, 이런 버티컬 마켓에 연동을 하고, 또 인스타 숍스, 그리고 틱톡, 뭐 유튜브, 이런 채널들과 연동을 하고, 이제 우리 상품은 이제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한다면 영문몰, 중문몰, 뭐 일문몰 같은 D2C의 해외몰을 번역을 해서 복제를 하고, 또 그 언어권의 유력 마켓, 예를 들어 앞단에 설명드렸던 아마존이나 라쿠텐이나 동남아의 쇼피라던가 이런 곳들과 연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건 해외 소비자건 우리 브랜드를 만나는 채널 전반을 뒷단에서 잘 끊김없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궁극적인 저희 카페24의 솔루션 구조고요. 실제로 이걸 가장 완성도 있게 넓은 범위로 연결하고 있는 건 저희 카페24가 압도적으로 1위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커머스 브랜드 입장에서 D2C몰 기반 해외 테스트베드 전략을 어떻게 실행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 스텝으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자사 브랜드 해외 시장 수요에 대한 가설이 아마 이미 각각의 브랜드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티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브랜드의 특정 상품은 진짜 동남아의 10대들한테는 먹힐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나름의 내부에서의 가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장 빠르고 쉽고 낮은 리소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D2C 해외 테스트베드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 가설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국어 D2C몰을 해당 언어몰로, 예를 들어 그 영문이 됐건 중문이 됐건 일문이 됐건 번역을 해보고 최소한의 마케팅을 통해서 현지 트래픽이 인입되는 걸 보고, 그 현지 트래픽이 생각보다 특정 어떤 상품의 조회수가 높다, 낮다, 혹은 전환이 높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 트래픽이 높고 구매가 높다, 그럼 가설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4번 시장 반응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해당 현재 유력 마켓, 뭐 아마존이건 라쿠텐이건 이런 마켓들에도 입점을 하고 마케팅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그 해당 현재 영업 전선을 넓히는 이런 방식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4가지 결제, 배송, CS 마켓 관리, 이런 부분들은 커머스 고객사가 실제 해외 진출을 할 때 저런 것들은 허들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좀 주요 요소들인데, 우측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미 사실상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3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부에서 테스트가 되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진출 방식별 특징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D2C몰 제작해서 바로 진출할 수 있다면 브랜딩에 강점이 있겠지만 초기 트래픽 확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요. 마켓에 입점한다면 반대로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원오브댐으로 묻히기 때문에 브랜딩이 어렵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혼합형 옴니 채널로 할 수 있다면 브랜딩과 트래픽 모두 강점을 가지겠지만 초기에 기업이 이걸 한 번에 다 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정답은 없고 각각의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긴박해서 이제 뒷부분은 좀 간단하게 주요 내용 골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례들은 일부러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스몰 브랜드로 시작해서 해외에서 성공하고 정착한 사례들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아크메드라비 같은 경우 100% 자체 디자인하는 패션몰인데, 자사몰은 이제 현지의 고객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지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디벨롭하는 형태로 갔고, 오픈마켓은 단기적인 매출 확대 채널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고요. 시스터에는 현재는 한 연간 매출 500억 정도 달성하는 이제 성공한 뷰티 기업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일본 라쿠텐에서 뷰티 카테고리 1, 2위를 다투기도 했던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일본의 라인이라던가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뷰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까지 D2C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은 왜 자꾸 D2C에 집중을 할까? 왜 D2C가 트렌디한 키워드가 됐을까라는 거 크게 2가지 플러스 알파. 첫 번째는 브랜딩, 2번째는 이익 극대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외 진출에 가장 효과적이고 리소스가 낮은 테스트베드
전략을 수행해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뒷단의 D2C 구현을 저희가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 대형 브랜드들과 하면서 만났던 주요 허들들 그리고 해결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 장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디테일한 것들은 장표로 좀 부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혹은 브랜딩마다 D2C 전략, D2C몰을 만들 때 시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형 브랜드들은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동이 필요하다거나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화가 돼서 저희랑 어떤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요. 그 외에 스몰 브랜드라던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쉽고 빠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굳이 문의하지 않고 카페14.com에서 쇼핑몰 만들기 하나로 쉽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대기업들, 대형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허들이 뭐냐? 공통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계 연동, 기간계 레거시 연동이라고 하는데요. ERP, CRM, WMS,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 정보, 고객 자산, 그리고 재고 이런 것들과 잘 연동될 수 있느냐, 기껏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우리 브랜드가 우리 사업부가 신사업한다고 망쳐먹으면 안 돼. 이건 문제없이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을 가장 걱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 우리가 원하는 거가 짧은 시간 내에 싸게 확실하게 구현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용과 보안인데 결론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었던 사례들을 뒷장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연동이라던가 커스터마이징도 저희 오픈 API 형태로 구현을 했고, 가장 최근에는 농심몰의 자사몰, 농구에서 이 너구리 박스에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2:1을 좀 박아서 장표를 만들어 봤고요. 비용도 SI, 그냥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SI 대비 이제 나중에 저희를 선택하신 고객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네가 카페24가 이제 솔루션 기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구축 비용이 낮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분들이라던가 회사에서 카페24 솔루션에 대한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해외 광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케팅 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 장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카페24.com에 들어가셔서 쇼핑몰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지금 당장 회원가입만으로 쇼핑몰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해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당연히 제 개인 메일로 말씀을 주시면 되고요. 고객사는 본업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모든 번거로운 과정들은 카페24가 다 해결한다. 이 슬로건 하나로 저희가 20년 동안 달려왔고요. D2C와 글로벌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그 생존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불꽃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